아이고 반갑습니다. 김누리입니다. 제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온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여기가 희망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 사회를 바꾸고 한국 교육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너무 우울한 일들만 잔뜩 있었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기쁜 소식이 있었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저도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제 전문 영역은 독일 문학이고요. 그 중에서 현대 소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귄터그라스라고 독일에서 노벨상을 받은 작가의 말하자면 전문가죠. 그분에 대한 논문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특히 제 입장에서는 문학 선생으로서 우리 한강 작가가 받은 것이 아주 굉장히 기쁘고요.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저희 학교와 일본의 도쿄대, 중국의 베이징대가 독일 정부가 선정을 한 아시아의 세 개 있는 연구소예요. 그래서 자주 만나요. 도쿄대, 베이징대 교수들 자주 만나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약간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 우리만 노벨 문학상이 안 될까? 우리 문학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런데 요번에 이게 돼가지고 정말 저는 특별히 더 기뻤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저는 황석영 씨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랬는데 지금 한강 씨가 돼서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황석영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데 사실 좀 굉장히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뭐 본인이 받고 싶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의 문학이 훌륭한 문학이고요. 한국 작가 중에서 받는다면 황석영 씨가 사실은 첫 번째 후보였죠. 그런데 지금 한강 작가가 받은 것은 또 다른 면에선 큰 의미가 있죠.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지금 받게 되는데 여성 작가로는 처음이에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한국처럼 여성 차별이 심한 나라에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일 좋기로는 황석영 씨가 이번에 받고 한 10년 후에 한강 작가가 받았으면 더 좋았겠다, 우리로서는. 왜냐하면 너무 일찍 받아서요. 지금 54세인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121명이 노벨상 받았는데요. 지금 한강 작가가 가장 젊은 순위 7번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받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대체로 지금까지 노벨상의 역사를 보면 노벨상을 받고 나면 좋은 작품이 안 나와요. 이게 지금까지 일종의 징크스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오히려 더 부담감이 커져서 좋은 작품을 써야 되겠다,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없어서 안 나온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유야 모르겠으나 대체로 노벨상을 받고 나면 좋은 작품이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서 한강 작가는 보니까 아주 훌륭한 작품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좋은 작품을 한 10년 정도 더 잘 쓰고 이러고 받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번에 황석영 작가는 이제 나이가 꽤 드셨으니까 이제 더 우리가 뭐 좋은 작품 써라 이거 기도할 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받으시고 한강 작가가 다음에 받았으면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강의 작품, 이것은 아주 한국적인 주제입니다. 거의 한강의 모든 작품이 다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뭐겠어요? 그렇죠. 폭력입니다. 폭력. 이 폭력의 문제는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예.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폭력적인 사회는 제가 아는 한 없어요. 우리는 지금 폭력에 너무 둔감해요. 너무 깊은 폭력에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폭력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 스며 있는 한국 사회의 폭력성, 특히 여성들은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죠. 예, 가부장주의, 군사문화, 그 다음에 남성문화, 이런 데 아주 깊이 배어 있는 이 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년이 온다, 또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작품도 아주 훌륭한 작품인데 이것은 국가폭력, 5.18, 4.3 이런 걸 다루고 있죠. 그런데 그걸 다룬다 소재로서 이거보다도 제가 훨씬 더 놀란 것은 그 폭력의 하수인들, 집행자들, 그들이 보이는 잔혹성이에요. 잔혹성.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잔혹할 수 있는가? 지금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잔혹성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걸 제가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 여러분 자랑스러워요? 넷플릭스 1등 했으니까? 외국 친구들이 한번 보라 그러면 못 보겠대요. 너무 참혹해서. 에? 지금 우리는 그러한 잔혹성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수성 자체가. 제가 보기에 오징어 게임, 또 뭐 그것만이 아니죠. 많은 소위 넷플릭스에 나오는 1등 한 것들이 너무 많죠. 예, DP, 지옥, 더 글로리,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씩 1등 했어요. 그것의 공통점은 뭐예요? 아주 극단적인 잔혹성. 그거예요. 그건 다른 나라 작가들은 아마 그렇게 못 쓸 겁니다. 왜?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성들이에요. 지금 한국인들은 왜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이 그거니까. 어찌 보면 한국인의 일상이 오징어 게임 아닌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이 아우슈비츠 아닌가요? 하루하루가 너무 참혹한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한 잔혹한 감수성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을 잘 문학적으로 구현한 게 한강이에요. 이번에 저도 다시 좀 집중해서 읽어봤더니 정말로 문학적으로 그런 폭력의 참혹성을 그려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제일 끔찍한 것은 폭력을 집행하는 자들, 하수인들, 고문자들, 또 공수부대, 이런 자들이 너무나 과도한, 거의 정신병적인 폭력성을 보이죠. 잔혹성을, 그런 것들을 잘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잔혹성의 기원은 어딜까요?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잔혹한가요? 왜 이렇게 잔인한가요? 이런 잔인함을 어디 보기가 어려워요. 저는 교실에 그 근원이 있다고 봐요.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아주 잔혹한 인성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게 경쟁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 교육이 야만인 그 이유가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이런 잔혹의 감수성을 내면화하게 되는 그런 것이요. 특히 한국의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에 비해서 훨씬 심하죠. 왜 그렇겠어요? 군대. 이 군대라는 게 아주 일종의 잔혹성의 인텐시브 코스예요. 그냥 집중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내면화하게 되고, 특히 성과 관련된 부분들, 성에 대한 도착적인, 변태적인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처럼 심각한 사회가 없어요. 이런 걸 대다수가 저는 군대에서 발언한다고 봐요. 공식적으로는 아주 엄숙한 그런 성윤리가 지배하지만 일상에서는 온 천지에서 성을 상품화하고
성을 착취하는 이런 사회가 어디 있나요? 완전히 이중적인 성 모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닫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나온 어느 칼럼을 보니까 딥페이크 범죄가 98%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대요. 98% 믿어지세요? 지금 딥페이크 범죄자의 84%가 10대랍니다. 10대. 정말 너무 끔찍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이 사실 교육의 문제가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잘못된 교육이 한국인들 특히 젊은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 언제까지 이걸 방치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죠? 얼마인가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러면은 지금 얼마가 지나갔나요? 50분. 지금이 40분이죠? 40분. 그럼 한 10분 정도 하면 되네요. 10분 정도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정상적인 이런 교육이랑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교육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몇 등, 그죠? 그 다음에 입시, 시험, 이걸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하면 떠올리는 것이 이 경쟁은, 교육에서 경쟁은 하나의 원리라든가 교육 방식이 아니에요. 뭐겠어요? 이 경쟁이 없으면 교육도 없어요.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교육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육의 영혼이에요. 영혼. 이 경쟁이 없으면 교육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 없는 교육이란 걸 상상 못하죠. 우리의 교육적 상상력은 경쟁은 전제하고 있어요. 전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 경쟁을 어떤 식으로 하면 보다 공정하게 할 것인지, 혹은 이 경쟁이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정의로운 경쟁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경쟁이 없는 교육은 지금 상상을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1970년에 경쟁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육개혁을 하면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거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걸 하나, 그래도 이건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네. 요 지표는 하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더라도 잠깐만. 이게 KDI에서 비교적 최근에 한 조사인데, 이 조사가 사실 좀 충격적이죠.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이렇게 네 나라 대학생 1000명에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등학교 시절은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어서요. 함께하는 광장이었는지, 거래하는 시장이었는지, 아니면 사활을 건 전쟁터였는지, 이렇게 물어서요. 여러분 요거 안 찍어도 돼요. 요거를 그냥 다운받으세요. 전체를 다 올려주세요. 다운받을 수 있게. 전체를 다운받아가지고 쓰실 때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실 저는 좀 충격적이에요. 저는 중국이 우리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이죠. 일본이 사활을 건 전쟁터라는 게 14%밖에 안 돼요. 이것도 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일본의 경우는 우리 학교에 있는 일문과 교수들한테 대부분 다 여쭤봤어요. 이게 맞냐? 다 맞대요. 일본은 경쟁 안 시킨 지 꽤 됐습니다. 유럽식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짜증나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런 근대 교육을 심어놓은 게 일본이고, 우리 이제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얘들은 우리한테 심어놓고
자기들은 또 발빠르게 유럽식으로 옮겨갔다는 게 좀 짜증나는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은 지금 경쟁 교육이 심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은 더 놀라운 게 이거죠. 함께하는 광장, 일하는 게 무려 76%, 거의 우리와 정반대죠. 우린 81%가 전쟁터라 그러고 함께한다 이건 12점, 한 13% 정도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냥 적당히 경쟁이 심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경쟁이 심한 교육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은 경쟁 교육하면 가장 악명이 높은 4개 나라 아닌가요? 세계 4강을 딱 모아놓고 한번 이렇게 해본 거예요. 이걸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압도적 1위라고 하는 이런 결과였고요. 사실 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키고 있는,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이런 경쟁은 전 세계 유례가 없다. 그리고 제가 경쟁교육은 야만이다에서도 인용을 했지만 르몽드라고 하는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이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권위지, 5개 권위지에 속하는 그런 신문이죠. 여기서 한국 교육을 집중 분석을 하고 취재를 하고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과감한 이야기죠. 그렇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교육이 너무나 경쟁적이고 또 한국의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놔서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한국의 경쟁 교육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고통스러운 교육이다 하는 것은 많은 국제적인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런 교육은 너무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10분 남았으니까.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것이 1970년에 독일에서는 교육 개혁을 하는데 그때 교육 개혁의 모토였어요. 교육 개혁의 모토. 이 아도르노라고 하는 테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독일의 사상가가 한 말을 당시에 교육 개혁의 모토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아마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잘 모르시죠? 20세기 독일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많이 꼽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여러분 에릭 프롬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알죠? 에릭 프롬 많이 알려졌죠? 에릭 프롬과 같이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유명한 학자인데 에릭 프롬 책은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도르노 책은 못 읽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안 돼서요. 독일 아이들도 이것을 읽으라고 쓴 책인지 읽지 말라고 쓴 책인지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서 가장 난해한 글이다. 아도르노의 글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꼭 뭐 안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아무튼 독일에서는 굉장히 아주 영향력이 큰 아도르노에 의해서 새로운 독일이 탄생했다 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이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기가 생겨서 꼭 읽고 싶죠. 그래요. 그런 분들은 계몽의 변증법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난해한 그런 심오한 글을 읽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8 혁명 때 나온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68 혁명 때 나온 가장 중요한 그러한 문건이 반권위주의 교육을 위한 태제예요. 그래서 그 태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경쟁의 전쟁터와
성취 원리로 아이를 내모는 교육을 거부한다. 이 말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예요? 독일도 68혁명 이전까지는 우리처럼 경쟁의 전쟁터로 아이들을 몰았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예, 거긴 뭐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도 우리처럼 굉장히 심한 경쟁 교육을 시켰던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헤르만 헤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레바퀴 아래서 그걸 읽어보면 이 경쟁 교육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결국은 경쟁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게 1970년 이후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얼마 됐죠? 예, 50년 조금 더 됐죠? 50년 동안 경쟁을 시키지 않으니까 지금 독일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시민들이 됐어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갤럽이나 입소스 또 휴 리서치 이런 대표적인 그런 설문 기관에서 하는 조사에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가장 존경할 만한 나라가 어디냐? The most admired country in the world. 2015년 이후 계속 독일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20세기에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나라죠. 20세기 최악의 전범 국가가 독일이에요.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부 독일이 저지른 전쟁 범죄죠. 그런 나라가 오늘날 21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돼서요. 기적이죠. 그 기적에는 바로 70년에 있었던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런 교육개혁의 노력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독일은 1970년 이후 학교 안에 일체의 경쟁을 시키지 않는 교실이 됐어요. 성적도 없고 등수도 없고 우열을 나누는 일체의 평가가 없어요. 우열을 나누질 않아요. 그리고 학교 간의 경쟁도 당연히 없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보고요. 이걸 아비투어라고 하는데 이 아비투어에 붙으면 3가지 권리가 생겨요.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 때도 열어놨어요. 때도. 예? 그래서 30에 가도 돼요. 40에 가도 돼요. 50에 가도 돼요. 예? 아비투어 붙고 나면 자기가 원할 때 대학 교육을 받도록 열어놨어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 독일의 경우는 1970년 이후에 지금까지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독일 사회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교육학적 실험실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실험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경쟁을 안 시키면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인간이?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지난 학기에 마지막 연구학기로 함부르크 대학에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 가서도 너무 그런 사례를 자주 만났어요. 아이들이 너무 반듯한 거예요. 어떤 교육을 했길래 이런 아이들을 길러냈을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지금 독일 TV에서도 전쟁 난민,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지금도 넘어와요. 그거 보여줘요. 베를린 중앙역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내리는 그 장면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거기서 내리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수보다 피켓 들고 나와서 우리 집 가자! 이런 독일 베를린 시민들의 수가 평균 3배가 많대요. 자기들끼리 다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이상한 인간들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게 다 교육의 힘이에요. 그런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른 나라고요. 지금 한국의 경우는 교육이 잘못돼서 정말로 한국인들의 그런 성격 구조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다 일일이 좀 자세히 썼는데요. 특히 한국 교육을 너무 잘 받아서 전교 1등을 해. 이러면 거의 이상한 사람이 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거죠. 의사들, 검사들, 판사들
이들이 보이는 행태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한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모순을 가장 깊이 내면화한 자들이 바로 전교 1등을 한 그들이에요. 그래서 2분만 더 얘기해도 돼요? 2분만 더 할게요. 예. 왜 경쟁교육은 야만이라고 했겠어요? 독일에서 70년에 경쟁교육을 하면 안 된다 했을 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독일은 1969년에 처음 정권교체가 처음 이루어져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히틀러 파시즘을 제대로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됐고요. 당시의 교육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더 이상 아우슈비츠를 반복해선 안 된다. 이게 교육의 핵심 목표였어요. 히틀러 파시즘을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더 이상 아우슈비츠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히틀러 파시즘의 정신적 뿌리를 뽑아야 되겠죠. 어떻게 히틀러 파시즘이 가능했을까? 그렇죠? 네,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히틀러는 그렇죠. 히틀러는 세상을 어떻게 봤어요? 거대한 경쟁이 벌어지는 정글로 봤죠. 그리고 이 정글 안에서는 어떤 법칙이 적용된다고 봤을까요? 예, 다윈의 법칙, 다윈의 법칙, 적자 생존, 약육강식, 예, 자연도태 이런 게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게 소위 허버트 스펜서의 소셜 다윈이즘이죠. 히틀러는 이 스펜서의 아주 맹목적인 추종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예?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이치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태족을 지배하고 학대하고 더러 학살했기로서니 그게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이런 논리를 펼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히틀러가 펼치는 이런 논리의 핵심을 여러분 잘 보세요. 파시스트들이 펼치는 논리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경쟁. 이 세계를 거대한 경쟁의 정글로 본다는 거. 두 번째는 우열. 모든 상황에서 우열을 나눠요. 두 사람만 있어도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고 이걸 나눠요, 파시스트. 세 번째는 지배예요. 항상 누군가가 누구를 지배하는 상황이 자연 상태라고 이런 생각을 해요. 경쟁, 우열, 지배예요. 그에 반해서 민주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세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공동체라고 보죠. 거기서 우열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지배하는 세계고요. 거기서는 지배라는 사회적 그러한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을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관계가 민주적 관계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한국 교실에서 12년 교육을 받고 나오면 파시스트가 될까요?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그런 교육을 너무 잘 받아서 전교 1등을 해서 그러면 민주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파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의 핵심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 교육은 어딘가 결함이 있는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 교육에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경쟁, 우열, 지배 이러한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파시즘의 논리라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훌륭한 제도적 민주주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상의 민주주의는 너무나 요원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한국 엘리트의 거의 대다수가 심정적인 구조로 보면 파시스트에 가까워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경쟁 교육을 이제는 끝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